안녕하십니까, 인문학사랑입니다. 오늘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문학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사실은 저번에 했던 강의 하이데거의 죽음을 향한 존재, 즉 가장 고요한 죽음이라는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모리스 블랑쇼의 문학의 공간에서 한 장을 릴케의 시약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무려 70여 페이지를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이전에 그 하이데거의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동영상하고 요 다음에 제가 할 모리스 블랑쇼의 문학이라는 동영상의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릴케의 문학 양식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케의 문학은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에는 주로 기도 시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도집이라고도 하는데 그 시자, 시간 시자는 옛날에 중세 때서부터 유럽에서 이 기독교인들의 신자들을 위해서 시간마다 하는 기도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지도한 그러한 책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시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릴케가 파리의 그 고서점에서 그 시도서를 보고 자기 시집의 제목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 시도집은 1899년에 승려생활의 기도서를 발간하고 2년 뒤에 순례의 기도서, 또 1903년에 가난과 죽음의 기도서를 발간했던 것입니다. 이 시도집의 시들의 내용은 거의 다 영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서정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상시집 역시 주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시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5년 뒤에 1907년에 릴케는 로댕론을 쓰는데요. 원래 릴케가 파리로 온 이유는 사실은 로댕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로댕의 거의 개인 비서식으로 같이 있다가 5년 만에 1907년에 로댕론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로댕론의 특징은 이 로댕이 자기의 조형예술을 추구할 때 했던 사물을 보이는 대로 보라는 그런 보는 법을 적용해서 로댕의 자서전을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로 가서는 노예 게디히트, 신시집이라고 해서 주로 로댕에게 배운 그 사물에 대한 발견법을 적용해서 썼기 때문에 사물시라고도 합니다. 딩 게디히트. 그 다음에 진원곡도 많이 지었는데요. 진원곡이라고 하면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곡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테의 수기를 썼습니다. Die Aufzeichnungen des Malte. 그래서 1904년서부터 1910년까지 6년에 걸쳐서 써서 1910년에 발간했던 것이죠. 이 말테의 수기의 그 키워드라고 하면은 고유한 죽음입니다. 아이그넨 토드. 그래서 이 말테의 수기에서 실제로 이 릴케는 고유한 죽음과 익명의 죽음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본래적인 실존을 살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본래적인 죽음을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기로 가서는 그 유명한 두이노의 비가 그래서 1912년부터 22년까지 무려 10년에 걸쳐서 쓴 그 대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2년에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를 또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기는 정기로부터 중기를 거쳐서 후기로 올 때까지 전기는 주로 이제 서정적인 시를 쓰고요. 중기로 오면서 서서히 철학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유한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로 가서 세계 내면 공간, 벨트 인넷 라움, 마치 하이데거가
세견의 존재라는 개념을 제시했듯이 그러한 자기의 고유한 철학적 개념을 제시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초기의 전기시로서 서정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et me the Augenhaus라고 해서 내 눈을 거둬 주소서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시도집, 기도시집 제2편에 나오는 그 순례의 기도서라는 그러한 시집의 하나입니다. 내 눈을 거둬주소서, 그래도 난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께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팔을 부러뜨려 주소서, 내 손으로 끌어안듯이 내 가슴으로 당신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나의 심장을 멈춰 주소서, 그러면 나의 뇌가 고동칠 것입니다. 나의 뇌에 불을 지르면 나는 당신을 피에 실어 나르겠습니다. 이 시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갖가지 존재론적인 고뇌 또는 여러 가지 불치병이 걸렸다든지 죽음을 앞뒀다든지 또는 자기 존재론적인 사건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상당히 위안을 가질 만한 그런 정서적인 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헬프스트탁, 가을날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도 릴케의 전기시집, 형상시집 제2권에 11번째 나오는 시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해 주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진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나마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길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 자,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서 1년과 2년은 왜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바람을 풀어놓아 주셔서라는 기원이라면 그 2년은 그 기원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햇빛을 더 많이 비춰서 과일들을 무르익게 하고 진한 포도주에 단맛이 스미게 한다는 것이 그 기원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은 1, 2년과는 달리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여력이 없는 대도시에서 추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현실적인 여력은 없지만 자기의 영적 수련을 위해서 오래 남아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론적 불안에 시달리면서 가로수길을 헤맬 것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존재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전기시 중에서 가장 릴케 문학의 핵심어가 나오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오 주여 각자에게 자신의 고유한 죽음을 주소서. 여기 보시면은 O Herr, gib jedem seinen Eigentod라고 나와요. 아이겐토트는 고유한 죽음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에서는 아이겐틀리히토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유한 죽음을 어떤 죽음이냐는 의미가 그 아랫줄에 나오죠. 각자가 자기 삶에서 사랑과 의미와 슬픔을 새겨놓았던 자기 삶에서부터 비롯하는 죽음이 바로 고유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련에 보시면은 우리는 껍질과 나뭇잎에 불과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일상성을 사는 우리 비본래적으로 사는 우리 세인들은 나무로 치면은 껍질과 나뭇잎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면에 품고 있는 위대한 죽음,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죽음은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유한 죽음 안에 핵심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삶 속에서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그 열매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는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잎사귀와 껍질에 불과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 키워야 할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 삶에서 무조건 배제하고 추방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과일이 씨앗을 품고 살아가듯이 우리 삶 한가운데서 배양해서 나의 존재 가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존재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댕노는 중기 초에 쓴 로댕노는 사물을 둘러싼 고요와 공간의 위안, 그리고 사물을 보는 방법, 그리고 절대적 고독과 같은 릴케의 전반적인 예술관이 나타나 있는 책인데요. 이 사물을 우리의 모든 우상과 선입관을 제거한 채 보이는 대로 보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초기 서정시와 후기 두이노 비가 사이에 마치 다리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물시의 시작점이 바로 릴케가 쓴 로댕론이 되는 것입니다. 릴케는 말테의 수기에서 또 이런 보는 법을 배우다라는 의미를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인간이나 사물의 외면만 보지 않고 성서에 나오는 욥과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새로운 눈으로 안더젠, 다른 눈으로 내면 세계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그 본질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바로 사물을 보는 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로댕론과 말테의 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댕론과 신시집의 연관성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댕이 조각의 모든 면들에 생명과 운동을 불어넣어서 하나 예술 사물을 만들었듯이 릴케는 돌이나 지능은 아니지만 언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의 완결된 예술 사물을 만드는 것을 그의 시적 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릴케는 이 시 한 편을 완결된 삶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적 존재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나온 시가 바로 딘 게디트, 사물시를 이렇게 모아놓은 신시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릴케는 대상의 표면을 관찰한 후에 이것을 요약하고 종합해서 사물의 본질을 추출해내는 이 로댕, 조각가 로댕의 조형예술이 가지는 가시성을 강조하는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시집에 실제로 신시집을 볼 것 같으면은 표범, 백조, 청수국, 장미, 대성당 혹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대 조각상 등 개개 사물들을 시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시의 소재로 사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물들을 통해서 현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 존재의 자리, 텅 빈 자리까지 육박해 나가는 그러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혼곡,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주는 이런 곡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폰칼클로이트를 위하여라는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찌 너는 기다리지 않았는가, 무거움이 너에게 견딜 수 없게 될 때까지, 그때 그것은 역전되거늘,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무거운 것은 그토록 순수하기 때문인 것을. 사실 이 폰칼클로이트는 이 릴케가 모르는 젊은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편집장의 말을 듣고 이 폰칼클로이트가 시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자살한 그러한 젊은이거든요. 그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왜 기다리지 않았는가? 무거움이 너에게 견딜 수 없게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릴케는 이 위버스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위버스텐은 독일어로 견디다, 극복하다 이거든요. 그래서 뭘 기다리지 않았는가라는 것은 이 폰 칼크로이트가 릴케가 생각하기에는 비인칭의 죽음, 익명의 죽음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자기의 존재론적 불안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똑같은 죽음, 비본래적 죽음을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거움이 너에게 견딜 수 없게 될 때까지 왜 기다리지 않았는가요? 그 무거움이라고 하는 건 존재론적 불안, 두려운 낯섦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을 견뎌냈었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 그걸 견뎌낸다면 고유한 죽음, 자기 자신만의 본래적 죽음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비본래적 죽음을 죽는다는 것은 릴케도 fair end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본래적 죽음을 죽는 것은 스테어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은 fair end는 사실 그 유기체의 종말,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테어벤은 그 종말이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뭐를 기대하면서 자기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을 실현할 것을 기대하면서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 페어 엔데와 스테벤을 이렇게 쓰는 것은 하이데거도 똑같이 이렇게 썼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 릴케가 하이데거를 얼마나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알았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서로 이렇게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테수기에서는 릴케는 사실은 이 대도시의 파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죽음들이 전부 다 익명의 죽음이고 비본래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실존과 슬픔으로 가득한 도시 파리에서는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장 생산 방식처럼 대량으로 일어나고 각자가 서둘러 사라지는 대도시의 헛된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릴케는 이러한 죽음을 거부하고 자기에게 적합한 고결한 죽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현대적 일상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죽음을 갖고자 하는 욕망은 점점 드물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비본래적 죽음, 익명의 죽음과 본래적 죽음은 어떻게 하이데거의 존재의 시간에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일상성에서 비본래적으로 살아가는 평균적인 사람들이죠. 세인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현존재의 단계에 인간은 현존재라는 카테고리에 들기 때문에 항상 어떤 존재론적 불안에 아니면 존재론적 물음에 걸리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어떤 원인이 없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앙스트,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론적 불안을 견뎌내고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앞서 나감으로써 voraufend tod, 죽음으로 앞서 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능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바로 하이데거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일상적인 릴케도 이러한 것을 이러한 구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익명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릴케는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직까지 충분히 익지 않은 과일처럼 작은 죽음이 바로 익명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두려운 낯섦의 비탄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죽게 하는 낯선 죽음을 바로 비본래적 죽음, 익명의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적 실존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죽음으로의 앞서감을 통해서 죽음과 함께 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내용과 아주 밀착된 죽음을 죽는데 그게 바로 본래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릴케가 말했던 아이그넨 토드, 또 하이데거가 말했던 아이겐틀리 히토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명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릴케에게 익명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의 익명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 밖으로 내던져져서 방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걸어온 삶에, 그리고 자기의 순수한 영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죽는 것을 바로 익명의 죽음, 비본래적 죽음이라고 릴케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테의 수기를 보시면은 세 가지 단원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제 말테의 수기는 한 인간의 주인공 말테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묘사된 게 아니라 사건별로 몽타주 기법으로 묘사됐기 때문에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면은 파리 대도시에서의 체험,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대한, 파리에 오기 전에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그 다음에 자기가 일어났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해석하는 것,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체험은 대도시 파리의 정신적 풍경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하느냐? 모두가 죽어나가는 곳,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병원, 그 다음에 요드포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막 섞인 불안한 냄새, 그리고 무너진 집터와 건물 잔해, 길 가다 쓰러진 사람, 신문파리, 시설이 마련해준 죽음 등 도시의 이러한 묵시론적 울림과 실존의 불안을 나타내고 있고요.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외할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외가댁 저녁 식사 중에 이모의 유령을 보는 그러한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삶과 죽음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가지 않은 고독과 고난의 길을 통해서 죽음의 상황에서 고유한 실존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고유한 죽음이고, 그 다음에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그거를 이제 릴케는 변용이라고 얘기를 해서 변화라고 얘기했어요. 독일어로는 페어발든이라는 독일어를 사용해서, 이것도 역시 반들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철학적인 개념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소유하지 않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 뭐 이러한 철학적인 개념을 재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테의 수기의 본래적 실존을 상실한 대도시의 정신적 풍경에 대해서는 이 릴케에게 이 대도시 파리는 말테라는 등장인물도 그렇지만 릴케라는 작가도 대도시 파리는 오히려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점철되어 있는 하나의 묘지와 같은 곳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인간이 물질과 환경에 종속된 채 탈인간되는 도시의 모습을 릴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이곳에 온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어나간다고 말하고 싶다. 또 루살로메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생활의 온갖 사소한 것들이 내게 말을 겁니다. 돈에 대한 근심, 사소한 불쾌감, 우연성, 문소리, 냄새, 끊임없이 무엇인가 불러대는 시계 종소리, 이 모든 것이 소리를 내면서 나를 짓누르고 전혀 쓸모없는 일상의 수다를 떠들어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 말테의 수기에서는 그 말 위에도 이 파리의 모든 대도시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왔다 갔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개의 가면을 쓴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에 알맞는 그림이 바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제임스 앙소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파리의 시민들을 동물의 탈, 마술사의 탈, 또 악마, 해골의 탈, 이런 탈을 쓰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서 이러한 그림을 그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대도시, 근대도시 초기의 이 대도시에 대한 그 인상은 한국에 있는 시인이나 프랑스의 보들레르나 말라르메나 뭐는 릴케와 같은 시인과도 거의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광균의 와사 등의 부분을 한번 볼까요?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가늘에 걸려있다.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 여름에 황망이 나래를 젓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념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무슨 무덤의 비석으로 이렇게 비교한 것들을 보면은 릴케나 김광균이나 김기림이나 그 근대도시 초기에 있었던 시인들은 다 보는 방식이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날개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이때 뚜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렸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득 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찰나 그야말로 현란이 극한 정오다. 날개의 그 이상이 주인공 이상이 그 미츠코시 백화점 옥상에서 내뱉은 독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릴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현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시적 변용이란 말 또 나왔죠. 페어반들롱이라고 합니다. 포에티시 페어반들롱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가능하면 오래 살아서 우선 꿀벌처럼 꿀과 의미를 모아드려야 되고 이를 걸음 삼아서 생애 마지막에 가서 아마 10줄 정도의 좋은 시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또 블랑쇼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릴케는 항상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페어반들런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킨 것을 시적 과제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학 공간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블랑쇼를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릴케가 중요시하는 개념 중에 핵심적인 철학적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계 내면 공간, 데어 벨트 인넨 라움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계 내면 공간은 이 사람은 삶과 죽음의 대립, 현세와 내세, 주관과 객관, 의미와 무의미 이러한 대립이 해소되는 본질적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변형을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이미 이루어낸 존재의 공간, 또 모든 것이 모든 대립적인 것이 대극적인 것들이 하나가 되는 알아인하이트가 되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묘사를 통해서 볼 때 릴케가 말하는 벨트 있는 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락강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락강식으로 말하면 상징계에 살고 있죠. 그 대타자, 언어라는 대타자에 종속되어서 노예처럼 사는 상징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실제의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이지만 그 실제의 세계를 되찾을 가능성을 가지고 나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벨트 있는 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 존재의 자리, 텅 빈 자리, 무의 자리,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순수 인식 주관. 쇼펜하우어의 순수 인식 주관이라는 건 뭡니까? 쇼펜하우어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도 없이 우리의 인과율에, 우리가 말하는 상징계에서 말하는 인과율에 걸리는 바도 없이 순수한 주관적인 영역을 우리 순수 인식 주관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징계의 어떤 문화와 언어 체계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존재론적으로 변화시켜서 페어 반들롱해서
우리는 그 순수 인식 주관이라든지 존재의 자리, 실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 세계 내면 공간을 해석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두이노의 비가 중에서 제8비가를 보시면은 현 존재의 계시성이라고 하는 다스 오페네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모든 눈으로 피조물을 보는 것은 열려있는 것, 우리의 눈만 거꾸로 된 듯 피조물의 둘레를 덧치되어 자유로운 출구를 꽁꽁 둘러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은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는데 우리의 눈만이 인간만이 방향을 틀어서 자기 자신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이나 이런 존재론적 사건이 닥쳐오면은 공포에 쌓여서 세계를 열린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죽음 자체도 열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말만 나와도 이 일상생활에서 추방하고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마지막 연에 보시면은 짐승의 얼굴에는 그토록 깊숙이 있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는데 죽음을 보는 것은 바로 인간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짐승들은 몰락을 끊임없이 뒤로 제쳐두고 앞에는 신을 두고 계속 나가는데 인간은 자꾸 죽음으로부터 자기의 눈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볼 수 없고 세계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말테이수기도 뒷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런 철학적인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세워서 그것을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이노의 비가와 오르페우스에 바치는 소네트도 역시 이 릴케의 말기 작품들은 어떤 하이데거의 존재론이나 아니면은 쇼펜하우어나 이런 존재론적인 개념을 떠올리지 않고서는 잘 100% 해석할 수가 없는 게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릴케의 묘비명에 대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릴케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장미, 오 순수한 역설이여, 오 순수한 모순이여, 겹겹이 쌓인 눈꺼풀들 속에서 이름 없는 자의 잠이고 싶어라. 그래서 rose, o reiner Widerspruch löst niedermanns Schlaf zu sein unter so viel Liden. 그래서 lid라고 하는 것은 눈꺼풀,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눈꺼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미의 껍질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굉장히 많은 깊은 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릴케는 이 장미 꽃잎 속에 그 깊은 곳에 가서 고요한 잠을 자고 싶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릴케는 이렇게 표현해요. 꽃들이 끝없이 피는 순수한 공간에 영면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리드는 껍질 하나하나를 말하고요. L-I-E-D는 독일어로 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리드와 리드는 이게 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릴케의 전체적인 시각을 맛만 봤는데요. 하여튼 이 릴케 시학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개념과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할 모리스 블랑쇼의 문학적인, 철학적인 개념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이데거, 릴케, 모리스 블랑쇼를 함께 연결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